오프닝 장면은 벤델린이 탐험을 준비하며 주변 지형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두가 경작할 수 있도록 평평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를 본 뒤편의 집사 로데리이는 모두에게 작업 시작을 명령합니다. 벤델린이 떠나려는 순간 로데리이가 그를 멈춰 세우고 먼 곳을 향해 마법을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벤델린은 지쳐 한숨을 쉽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화면 전환. 웬델린은 이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흔히 보는 중세풍의 대저택입니다. 일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웬델린은 4명의 아름다운 아내들에게 환영받습니다.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3번과 연결.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아리치가 만든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웬델린은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0년 전의 익숙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을 떠올리며 웬델린은 여전히 일반적인 8시간 근무를 하는 직장인. 이 순간 웬델린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후 웬델린은 평소처럼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밥이 익기를 기다리며 테이블에 앉아 웬델린은 졸음에 눈을 꼭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 웬델린은 자신의 앞에 고대 서양 귀족처럼 차려진 음식 한 접시를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금속 접시 안에 있는 5살 아이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벤델린의 눈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 귀족들의 파티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꿈이라고 생각한다. 눈을 감고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찰나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그를 깨운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벤델린에게 자신과 매우 닮은 젊은 남자가 뒤에서 다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벤델린을 소개한다. 벤델린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자신이 새롭고 전혀 낯선 세계에 환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웬델린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지금을 즐기고 있다. 자본주의에 팔려 살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후 웬델린은 에리히 옆에 앉아 식사를 하며 형에게서 정보를 얻으려 한다. 아마도 웬델린이 5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에리히는 동생이 지구에서 환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리히는 그저 미소 지으며 다른 형 쿠르트의 결혼식에 참석 중이라고 말했다. 에리히는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쿠르트의 배우자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적합한 여성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문장과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어감을 위해 하지만을 사용했습니다. 벤델린은 에리히를 통해 자신의 현재 가족이 진짜 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티의 장식과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벤델린은 자신의 가족이 매우 부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델린은 밝아졌고 앞으로의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미소는 다음날 아침 가족의 180도 바뀐 듯한 아침 식탁. 정말 너무나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낡아빠진 나무로 만든 가구는 흰 천으로 덮여 있었죠. 주변 벽은 일부 무너져 내리고 일부는 남아있었고 그림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음식은 딱딱하게 말라붙은 빵 몇 조각뿐이었고 웬델린은 그것을 삼키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때 웬델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에리에 대해 물었어요. 형이 낚시를 다녀왔다는 것을 알고 웬델린은 곧장 밖으로 달려나가 형을 따라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웬델린의 환상은 깨졌다. 그들의 가족은 분명 귀족이었지만 매우 가난했다. 그가 전날 보았던 것은 단지 세상에 보이는 가식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형의 결혼식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용하여 연출한 것이었다. 웬델린은 자신의 집을 둘러보며 가족의 가난을 감추고 있던 천들을 치우는 하인들을 보기 시작했다. 벤델린은 에리히를 따라 분수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을 포함해 형제가 3명이나 있는데 자신에게도 분명 어떤 권리가 있을 거라고. 그때 벤델린의 형제들이 나타났다 대략 세어보니 형제가 7명이나 되었고 그는 이 귀족 가문의 막내였다. 벤델린은 잠시 진정을 찾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문이 지도상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지역이 어떤지 파악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약 800명이나 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8번째 아이인 벤델린은 자신의 인생을 파악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벤델린의 귀가 쫑긋했고 그는 3명의 형들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멀리 떠나는 것 같았고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벤델린은 서둘러 다가가 세 형제가 상속권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처럼 가난한 귀족 가문에서는 상속권은 장남이 가지고 있었고 차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에리히는 몸을 숙여 벤델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그렇게 경솔하게 굴면 커서 힘들어질 거라고 충고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형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 벤델리는 집 서재로 돌아와서 책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고 몹시 실망했다. 웬델린이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실수로 수정 구슬과 그 옆에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마법 구슬이며 종이에는 마법 정보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웬델린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기에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0명 중 1명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웬델린은 자신이 마법을 가지게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하게 구슬이 빛나기 시작했고 웬델린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근처 숲속에 잘생긴 긴 머리의 한 남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웬델린은 자신이 마법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서둘러 서재에서 마법책을 찾았지만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도 찾지 못했습니다. 웬델린이 얻은 유일한 정보는 아버지가 그것들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한 웬델린은 다시 숲에서 나무를 모으러 갔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웬델린은 전생에 읽었던 소설에 나오는 마법진을 그려보았습니다. 마치 마법 지팡이라도 든 듯 막대기를 들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바보처럼 보였다. 갑자기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 벤델린 뒤에 나타나 그를 매우 조심스럽고 놀라게 했다. 잘생긴 남자는 벤델린을 안심시킨 후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했다. 갑자기 아래 절벽의 바위가 갈라지며 멧돼지에게 떨어졌고 이에 격분한 멧돼지는 그들에게 돌진했다. 겁에 질린 벤델린은 도망쳤지만 마법사가 그를 멈춰 세우고 손을 잡았다. 멧돼지를 향해 힘을 실어주며 웬델린이 멧돼지를 공격하는 마법을 사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주문은 멧돼지를 잠시 쓰러뜨릴 뿐이었습니다. 멧돼지는 다시 일어서서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웬델린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번에는 잘생긴 마법사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공격적인 멧돼지를 향해 손을 들고 강력한 바람 마법을 걸었습니다. 이 주문은 너무 강력해서 멧돼지를 날려버렸고 거대한 몸체는 뒤에 있던 커다란 나무 여러 그루에 부딪히며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한 웬델린은 극도로 놀라서 뒤에 있는 마법사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웬델린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블리케로더 왕국의 마법, 평의회 전 회원인 알프레드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웬델린은 알프레드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말만 들었다. 장면이 바뀌고 이제 웬델린은 다음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그는 잔에 담긴 차가 약간 색이 바랜 것을 보며 어제 것일지도 모른다고 순진하게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그의 가족은 불쾌해하며 그것이 오늘의 차임을 확인합니다. 속으로 벤델린은 그 차이점만을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차이점은 차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그의 스승이 그의 가족성 뒤 숲에서 그에게 대접했던 차에 있습니다. 전날로 돌아가 마법 기술 시연과 그의 옛 스승이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는 마법 가방을 본 후에도 벤델린은 여전히 놀랐습니다. 다탁상에 앉아있을 때 알프레드는 그의 마법 지식을 벤델린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당황하며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말했다. 알프레드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법 지식을 전수할 제자를 얻고 싶다고 설명했다. 핵심을 파악한 벤델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알프레드를 스승으로 모시겠다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차탁에 마주 앉아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년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본 알프레드는 벤델린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법을 사용하면 가문의 계승서열에서 그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웬델린은 그 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가문의 8번째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는 미소 지으며 웬델린이 마법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잠재적인 상속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웬델린은 현실로 돌아와 곁에 엄격하게 앉아있는 자신의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은 권력 다툼 속에서 저 아이 같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델린은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벤델린은 식량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알프레드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또한 벤델린이 마법에 대해 배우는 첫 번째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작은 강 옆에 서서 알프레드는 지금이 벤델린에게 맞는 능력을 찾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소년을 보며 알프레드는 인내심을 가지고 벤델린이 가진 만화의 양에 적합한 능력을 통합하는 훈련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의 눈이 반짝이며 이 방법으로 자신의 만화를 알프레드처럼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를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인 알프레드는 벤델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속 만화의 순환을 느껴보라고 말했다. 알프레드의 설명대로 만화의 흐름을 느끼려 눈을 감은 벤델린에게는 만화의 기운이 둘을 감싸고 벤델린은 성공적으로 만화를 감지했다. 매우 만족스러워 보이는 알프레드는 사람이 타고나는 만화의 양은 늘릴 수 없는 한계라고 말했다. 알프레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만화의 양은 늘릴 수 없는 한계라고 말했다. 방금 실시한 테스트를 통해 알프레드는 또한 웬델린의 만화 한계량이 자신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웬델린의 만화는 이미 알프레드의 만화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웬델린이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분명 미래의 스승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웬델린의 집 서재에서 그의 아버지는 웬델린의 큰형의 아버지를 찾는 듯이 들어왔을 때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옮겨진 마법 구슬의 위치로 큰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는 웬델린이 전날 도서관에서 벌인 소동과 마법을 사용했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폭소를 터뜨렸다. 이유를 알고 있는 큰아들도 함께 웃었는데 분명히 웬델린이 만화가 없어서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둘 다 웬델린이 수천 명 중 특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과소평가했던 아이가 사실 만화를 사용하여 간단한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만화를 사용해서 간단한 마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랄 거예요. 알프레드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웬델린을 칭찬했습니다. 갔다 온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죠. 웬델린은 겸손하게 알프레드가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돌아오자 웬델린은 궁금했습니다. 알프레드는 미소를 지으며 웬델린이 집을 나가게 하려는 핑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산 뒤편으로 음식을 구하러 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벤델린이 음식 바구니를 가져온 사실이 가족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벤델린이 마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맏형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는 약간의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이제 알프레드가 벤델린을 안고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풍속 마법과 감각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풍속 마법과 감각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벤델린은 날개 달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두 마법을 결합하는 실험을 합니다. 설명 후 벤델린은 시도해 봅니다. 만화를 집중시켜 주변을 감지해 잠시 후 그는 저 멀리 나는 새를 감지했어. 새를 겨냥하여 벤델린은 파편에 바람 마법을 걸었어. 그것을 새에게 직접 발사하여 명중시켜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어. 그 후 둘 다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 간단한 조리법으로 와사비를 곁들여 불에 구워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어. 알프레드는 특이한 재료를 보고 웬델린을 따라합니다. 웬델린의 지시대로 고기에 듬뿍 발라줍니다. 알프레드가 많은 와사비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베어무는 모습에 웬델린은 약간 무서워집니다. 알프레드는 많은 양의 와사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알프레드는 웬델린과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위험한 몬스터들이 많은 그 숲속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때문에 찾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희귀 약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때문에 찾는 희귀 약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때문에 찾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델린은 최근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은 큰형에 대한 걱정을 알프레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큰형의 행동에 대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는 큰형이 웬델린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심하고 상속자의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재빨리 추측합니다. 상속자 자리에 전혀 관심 없는 웬델린은 알프레드가 모험가가 되라고 제안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는 미래를 꿈꾸는 웬델린은 알프레드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알프레드의 손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벤델린은 앞으로 모험가가 되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히며
12살이 되면 모험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던 벤델린의 미소는 가족들에게 학원 수업료를 감당할 만큼의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광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들의 현재 위치를 가리킨 후 벤델린이 앞으로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들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먼저 비행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일단 숙달 되면 벤델린은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벤델린을 껴안고 직접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벤델린은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엄청난 흥분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 한가운데에 있었고 벤델린은 광활한 세상을 거의 자신의 미래로 여기며 어쩌면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벤델린이 비행 연습을 하는 동안 알프레드는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벤델린은 집중력을 잃고 아래 초록 잔디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는 알프레드를 바라보며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의 눈은 심각해졌고 벤델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 없이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알프레드가 제자에게 하는 작별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벤델린은 이 작별 인사에 깊이 낙담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접시의 음식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정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간과 비슷한 몸을 가졌지만 차가운 손길과 창백한 피부를 가진 영혼, 즉 처음에는 인간의 이성을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흉포한 언데드가 되어 사람들을 공격하는 존재들이 성 근처 숲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묘사는 알프레드와 일치했고 저녁 식사 후 벤델린은 즉시 스승을 찾으러 갔습니다. 어두운 밤 숲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숲속 깊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땅에 굴러 떨어진 후 웬델리는 존경하는 스승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자 웬델리는 알프레드를 성으로 끌어들이려고 달려갔습니다. 영혼들과의 치명적인 만남이 그에게 위험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알프레드는 제자의 어린 손을 부드럽게 놓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웬델리는 알프레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지만 자신의 스승이 악의적인 영혼일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이 정령이 맞다고 인정했고 웬델린이 첫 만남에 도망갈까봐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백작 영주의 아들을 구할 약초를 찾기 위해 군대와 함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력이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후회스러운 마음에 알프레드는 스스로 정령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지식을 물려줄 제자를 찾기를 바라며 소원을 이룬 정령은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제자가 생겼으니 웬델린에게 직접 정화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웬델린은 그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직접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흉포한 언데드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으로 제자에게 정화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화 과정에서 알프레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 번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웬델리는 격렬한 심적 갈등 끝에 결국 그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웬델리는 알프레드와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고작 2주였지만 깊이 감명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알프레드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웬델린에게 작별 인사였습니다. 웬델린이 정화 주문을 완료하자 알프레드는 사라졌습니다. 끝없는 어둠과 공허 속에서 웬델린은 스승이 승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5살 웬델린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고 소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서 순식간에 7년의 세월이 흘러 벤델린은 12살이 되어 모험가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목표는 7년 전 알프레드가 언급했던 모험가 아카데미였습니다. 이때 아카데미는 복학생들을 교육하고 새학기 시작을 위해 신입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벤델린의 반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루이스라는 이름의 짧은 파란 머리 소녀였습니다. 귀족 가문의 딸이자 무술의 달인입니다. 벤델린은 7년간의 수련 여정을 떠올리며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붉은 머리의 소녀인 나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녀 또한 무술의 달인이었고 뛰어난 상업 기술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벤델리는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정신없이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일어서서 한꺼번에 자기소개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그의 자기소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침묵이었고 그다지 주목을 끌지는 않았다. 선생님은 수업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팀 등록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미래의 모험가들이 적절한 팀원을 찾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훈련할 그룹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벤델리는 우울한 표정으로 스테이크 접시를 들고 식당의 가장 외딴 구석에 앉았다. 자신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는 또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웬델리는 몰랐지만 인나와 루이스는 그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최고기사 3인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 검사인 어윈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웬델린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입학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천 명 중 극히 드문 희귀한 재능 마법의 재능이었죠. 게다가 모든 마법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벤델린은 매우 재능 있는 마법사로 여겨졌습니다. 셋은 벤델린이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자신들이 그의 팀 동료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을 파악한 어윈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인나와 루이스의 이름을 적은 등록 양식을 벤델린에게 마지막 팀원으로 삼고자 제출했습니다. 에르비는 최고의 검사인 자신과 최고의 상업 및 무술 전문가들이 함께라면 벤델린을 팀에 초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마침 도끼 3인조도 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에르빈의 그룹이 벤델린을 영입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다. 말을 마치자 세 사람 모두 크게 웃었고 그 광경은 벤델린이 일어서서 모두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왔다. 벤델린은 말을 꺼내면 즐거운 분위기를 깨뜨릴 것을 깨달았다. 오후 수업에서 벤델린의 선생님은 어떤 가정들은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이 없어서 학생들은 사냥을 나가 잡은 것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리는 자신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또한 이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팀원들을 찾는 것을 보니 웬델리는 다소 소외감을 느꼈다. 한편 에르빈의 무리는 인나가 웬델린에게 다가가 초대하자고 제안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에르빈은 벤델린이 자신의 팀 동료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전 학급에 보여주려고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르빈은 벤델린이 어떤 구속도 원하지 않고 강해지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의 그룹이 벤델린을 초대한다면 그는 분명 거절할 것입니다. 벤델린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는 격분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냥에서 돌아온 그룹들이 거래 장소에 모였습니다. 도끼 3인조는 에르빈과 비슷하게 생각하며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냥감으로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법 많은 사냥감을 얻었고 벤델린이 돌아와서 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윈의 팀은 그들 3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냥감을 얻었고 그들 또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나 루이스 어윈이 서로 칭찬하는 동안 벤델린은 돌아와서 그들을 지나쳐 바로 거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벤델린을 보고 세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 사체 더미가 웬델린의 마법 가방에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괴물 사체들이 쌓였습니다. 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이를 본 도끼 3인조는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에르빈의 무리에게 다가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웬델린은 거대한 돈가방을 들고 모두를 식사에 초대하려던 참이었는데 모두가 이미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이나 루이스 그리고 에르빈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비슷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지만 서자로 태어나 상속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떠나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루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형들에게 버려졌고 그늘에서 형은 몰래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인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에르윈을 놀라게 할 만큼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더 많은 괴물을 사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벤델린의 동료가 될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나가 위험한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어윈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나는 주위에 몬스터들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세 사람은 곧 새로운 늑대 무리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큰 늑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반에서 최고의 모험가들이었지만 여전히 초보자들 중 최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몬스터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고 수적으로 압도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늑대의 발톱에 부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한 에르빈을 웬델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법 감각으로 멀리서 세 사람을 감지하고 곧바로 그들의 위치로 날아가 토속 마법으로 방벽을 만들어 늑대들을 섬멸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세 사람은 웬델린에게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웬델린의 팀에 합류할 만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과 웬델린은 그렇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웬델린이 설명하려는 순간 선생님이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반이 블랙쿼터 백작을 알현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소식을 들은 세 사람은 상황이 바뀔 기회가 생겼다며 들떴습니다. 도끼 3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 친구들도 이러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작이 웬델린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델린 반의 세 사람은 자신들의 그곳에 대한 존재 이유가 그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장면은 옷을 차려입고 백작의 파티에 나타난 벤델린의 친구들에게로 바뀐다. 그들은 옷을 차려입고 백작의 파티에 나타났다. 블랙쿼터 백작은 모두가 예상했던 중년 남성과는 달리 놀랍도록 젊어 보였다.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블랙쿼터 백작은 놀랍도록 젊어 보였다. 갑자기 백작이 손님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가 학생들 특히 벤델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려던 인나는 무시당했고 백작이 벤델린에게 다가가자 도끼 3인조는 그녀의 반응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블랙쿼터 백작은 벤델린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몇 마디 인사 후 그와의 비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벤델린은 기꺼이 동의했지만 인나 루이스 그리고 어윈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팀 동료라고 소개하며 어리둥절한 세 사람은 백작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모두들 그 중년 남성이 백작의 측근 마법사이자 알프레드의 스승, 즉 벤델린에게는 사실상의 대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란타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탐지 마법에 능한 숙련된 마법사였습니다. 그는 알프레드가 벤델린의 땅에서 희생되었고 그의 제자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벤델린은 바란타가 자신이 알프레드의 제자였음을 추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란타는 알프레드가 사라지기 전의 심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웬델린이 알프레드를 정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매우 기뻐했고 알프레드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 웬델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마침내 안심하고 백작의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사람 에르빈의 일행은 처음에는 웬델린을 이용하려 했고 그의 동료가 되는 것을 포기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저 어른들 앞에서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세 사람은 웃었고 벤델린은 진심으로 그들의 팀 동료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후 블랙쿼터 백작과 마법사가 다가왔고 백작은 벤델린이 귀중품이 많이 들어있는 알프레드의 마법 보관 가방을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합계를 계산한 결과 벤델린은 얼천골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 금액에 놀랐고 벤델린은 알프레드의 저택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저택을 본 벤델린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에 대해 간단히 말해서 정말 엄청나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베란타를 포함한 벤델린 일행은 우주선에 앉아 벤델린의 형제 에리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로 향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이나는 여전히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로 참석할 수 있는지 벤델린에게. 한편 루이스는 걱정하지 않고 결혼식을 위한 옷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윈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근처 기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언제든 떨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베란타가 우주선이 추락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주자 에르윈은 마침내 기둥을 놓았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용의 공격으로
우주선이 파괴되면 여전히 추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검은 구름이 우주선을 에워쌌고 해골용이 나타났다. 승객들이 모두 자신들의 우주선이 해골용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공포에 질려 선장에게 해결책을 찾기를 바랐다. 이를 본 우주선 대표가 나서서 그들의 우주선은 전능한 마법사 베란타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베란타는 자신의 능력에는 성스러운 마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그는 해골용을 물리칠 수 없었다. 승무원들의 당황한 표정을 본 베란타는 자신감 있게 웬델린을 소개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은 전혀 자신감이 없었고 용을 물리칠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베란타는 그를 믿었고 웬델린이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는 알프레드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주선 해치로 향했다. 떠나기 전에 베란타는 웬델린에게 신중하게 지시했다. 우주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그의 임무였다. 웬델린은 싸움에 집중하고 성마법을 사용할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했다. 해치가 열리자마자 웬델린은 비행 마법을 사용하여 해골용에게 접근했다. 그 앞에 다가서자 웬델린은 용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공격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마법 방패로 보호받는 배를 본 웬델린은 다소 안심했습니다. 침착함을 되찾은 웬델린은 다시 해골용 쪽으로 날아가며 성스러운 마법을 사용하려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잠시 집중한 후 웬델린은 양손을 해골용을 향해 뻗어 성스러운 마법의 빔을 발사했습니다. 성스러운 마법이 해골용에 닿자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웬델린을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그의 보호막을 뚫을 수 없었다. 우주선 안에서 웬델린의 새 동료는 웬델린이 해골용을 물리치자 기뻐했다. 바란타는 웬델린에게 뼈와 마력 핵을 챙기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웬델린은 잠시 후 옆에 있는 마법 가방을 떠올렸다. 위험을 극복하자 우주선 전체가 기뻐했고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기로 했다. 바란타는 옛 동료를 만나 놀랐습니다. 수도에서 유명한 상인이 된 그는 웬델린을 보고 칭찬하며 은근히 수도에서의 쇼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웬델린에게 수도에서의 쇼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파티는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해가 뜨자 웬델린의 우주선이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웬델린은 호화로운 마차에서 왕실 기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웬델린이 해골용을 무찌른 것을 들었고 이제 그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왕을 만나 상을 받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웬델린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 꽤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인과 함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웬델린은 신하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그는 중앙에 앉아있는 백발의 왕을 눈치챘습니다. 그를 보자 웬델린과 함께 온 상인은 나는 경의를 표하려 무릎을 꿇었고 웬델린도 그랬다. 왕은 웬델린을 바라보며 칭찬했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했다. 웬델린은 용사 훈장과 함께 남작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때부터 그의 원래 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문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웬델린은 자기를 받아들이고 국가에 대한 맹세를 했다. 에리 쪽에서는 그 소식을 접했고 웬델린의 형은 그의 동생에게 놀랐다. 자기를 받은 후에 대한 협상이 용의 유골은 왕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왕궁은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쪽은 17만 금화를 주고 용을 사려 했고 다른 한쪽은 13만 금화를 제시했습니다. 두 파벌의 다툼에 벤델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황이 나서서 15만 금화라는 공정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에야 균형이 회복되었습니다. 벤델린과 동행한 상인도 왕궁의 새 파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더 낮은 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왕실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고 심지어 교황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벤델린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래는 그날 해질녘까지 이어졌고 왕궁을 나서자 두 사람은 창술 연습을 하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위병들이 그를 데려간 후에야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벤델린 일행은 에리히의 결혼식에 나타났는데 거기서 웬델린이 다가가자 세 사람의 지친 얼굴이 보였다. 그는 그 가족의 선물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가족에게 큰 망신이었다. 웬델린은 또한 그들의 큰형이 선물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나와 루이스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언급하며 블랙 쿼터경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웬델린 쪽은 그가 신부 쪽은 만자라 백작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백작이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델린이 받은 보상에서 나온 호화로운 선물과 함께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웬델린이 받은 보상에서 나온 선물 덕분에 결혼식은 풍족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며 결혼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상인이 웬델린에게 다가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쌀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웬델린은 이 쌀로 전생의 음식을 발효시켜 요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가서 반죽부터 눌러 발효액을 추출할 때까지 함께 작업했습니다. 보통 이 과정은 1년이나 걸리지만 마법 덕분에 웬델린은 원하는 재료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웬델린은 또한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생성될 수도 있고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했는데 전생에서 이미 답을 얻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웬델린은 직접 부엌에 들어가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수프가 나오자 모두들 즐겁게 먹었고 그 맛은 모두의 미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웬델린조차도 두 단어로 만족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교황청에서는 그의 조카딸이 마치 할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은 듯한 눈을 가진 누님이 들어왔다. 교황께서는 그녀에게 적합한 약혼자를 찾았다며 그 약혼자가 바로 주인공 벤델린이라고 말씀하셨다. 교황이 활동하는 교회에서 이른 아침에 거행된 세례식이 끝난 직후의 장면이다. 아침 일찍 교회에서 열린 세례식이 끝난 직후의 장면이다. 벤델린은 교황의 개인적인 초대로 이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접견실에 들어선 벤델린은 교황님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성스러운 의식임을 알고 있는 웬델린은 포도를 조금 나누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엘리제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고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엘리제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웬델린은 잠시 멍해지는데 이 모습에 교황께서는 크게 즐거워하십니다. 엘리제가 고도의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웬델린은 엘리제의 나이에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 아름다움에 웬델린은 많은 이들이 그녀를 쫓아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 또한 동의하며 엘리제가 자신의 선택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교황이 되도록 강요하지 않고 단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웬델린은 엘리제와 함께할 기회를 얻으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웬델린은 교황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깨닫지 못합니다. 바보처럼 계속 웃던 벤델린은 교황의 엄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웃음을 멈췄다. 그리하여 12살 두 사람의 약혼이 이루어졌고 엘리제가 벤델린의 아내가 되는 것은 둘 다 1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벤델린은 업무를 논의하기 위한 여행이 미래의 아내를 찾는 것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차에 집으로 돌아온 벤델린은 교황과 그의 집사가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황은 벤델린을 너무 심하게 속인 것에 대해 스스로를 나무라는 듯 보였다. 웬델린과 엘리제의 약혼을 주선하기 위한 구실로 세례식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집사는 블랙호더 백작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교황은 자신감 있게 왕이 허락했고 백작조차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웬델린 저택에서는 모두가 그와 엘리제의 약혼을 기뻐하지만 지구 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당황하는 웬델린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웬델린은 여전히 결혼은 마음과 감정의 결합이어야 하며 결혼에 이르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이 결혼 전 아내를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을 듣자 그의 시각은 바뀝니다. 이곳의 사고방식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벤델린은 이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벤델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쇼핑을 하기 위해 광대 분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분장 덕분에 집안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차별적인 시선을 받게 됩니다. 웬델린이 말문이 막히자 에르비는 그를 격려하며 적어도 방해는 받지 않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다. 하지만 웬델린이 가게에서 나오자 전날 창을 든 공연을 했던 자신의 하인 중 한 명인 젊은 남자를 만난다. 웬델린이 숨을 곳을 찾으려는 순간 창을 든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그를 알아본다. 게다가 웬델린의 독특한 치아가 살짝 보이자
그 남자는 그를 단번에 알아본다. 남자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벤델린의 진짜 정체를 알아채고 모두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든다. 창을 든 남자는 이를 보고 군중을 막으려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하지만 벤델린은 더 빠르게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어윈과 자신을 저택으로 돌아온다. 의자에 앉아 분장을 지우고 깊은 한숨을 쉬며 벤델린은 몹시 지쳐 보인다. 이를 본 그의 형은 숙소를 찾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 골칫거리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군요. 웬델린은 동의하고 이 일을 에르빈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황당해하는 에르빈을 남겨두고 웬델린은 재빨리 떠납니다. 에르빈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깨닫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내 행복하게 미소 짓습니다. 한편 웬델린은 아마도 생각이 너무 많았던 탓에 교황의 저택에 다시 나타나 교황의 집무실 창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웬델린은 가만히 누워 교황에게 들키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위험이 지나간 듯 했을 때 그는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엘리제다. 그녀를 본 벤델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도망친다. 교황이 눈치채지 못했음을 확인한 벤델린은 다시 돌아서 엘리제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설명한다. 만남을 덜 어색하게 하기 위해 벤델린은 그날 아침에 그녀를 위해 산 케이크를 건넨다. 하지만 케이크가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는 어색하게도 케이크를 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석양이 아름다워요. 그들은 저택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웬델린은 엘리제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자신이 엘리제에게 반대받지 않고 심지어 결혼을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웬델린의 모든 걱정은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웬델린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웬델린 저택에서는 어윈이 자랑스럽게 인나와 루이스에게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어윈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처럼 벤델린의 시종이 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 벤델린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어윈에게 가장 즐거운 부분은 그들이 자신의 후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루이스는 인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다. 잠시 후 루이스는 어윈의 후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대신 그는 인나와 함께 벤델린에 첩이 되어 어윈을 마음껏 부려먹을 계획을 세운다. 이 생각에 들뜬 루이스는 매우 만족스러워한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웬델린이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본 루이는 자신의 유혹 작전을 시작합니다. 12살 루이는 러파드 무늬 바디수트에 하이힐을 신고 자신이 보기에 매우 매혹적인 춤을 춥니다. 하지만 웬델린의 눈에는 루이는 오히려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뱀장어, 즉 허둥지둥대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웬델린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올케의 부름에 따라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루이는 자신의 멋진 춤 공연을 계속합니다. 늦은 밤 침실에서 인나는 루이가 자신이 새로 산 드레스를 자르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루이는 신이 나서 두 번째 유혹을 위한 준비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인나는 다소 속수무책이지만 루이는 욕망에 차서 웬델린의 첩이 되는 것은 자신의 무술 도장을 열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유리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인나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도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루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옷을 보니 대부분 몸을 거의 가리지 않는 옷차림에 인나는 다소 불편해합니다. 두 사람의 시끄러운 대화는 아래마당에 있는 벤델린의 귀에도 들립니다. 그때 벤델린은 집사를 통해 엘리제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다음날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면은 엘리제의 저택으로 바뀌고 두 사람은 화려한 식탁에 앉아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화려함과는 달리 둘 사이 분위기가 다소 무겁습니다. 식사 내내 음식에 대한 감상과 인상을 나누고 감사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음식에 대한 감상과 인상을 나누고 감사를 표하며 끝냅니다. 벤델린이 떠나려고 하자 집사가 재치 있게 예의를 갖춘 사람임을 보여주는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벤델린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선물은 약혼 반지였습니다. 보석가게에서 벤델린은 잠시 고민한 후에 마법의 돌이 박힌 심플한 반지를 고릅니다. 다소 비싸긴 하지만 그는 진심을 보이기 위해 엘리제에게 그것을 사주려 합니다. 엘리제의 저택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엘리제는 웬델린이 산 반지에 대해 질문하며 침묵을 깨는데 그것이 마법 반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미래에 자신을 더 유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웬델린은 그것이 마법 반지인 줄 몰랐고 엘리제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밝힘으로 인해 엘리제는 웬델린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그녀는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그러자 웬델리는 돌의 마법을 걸어 별들로 가득 찬 로맨틱한 은하수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마법은 복잡성 면에서는 점수가 낮을지 몰라도 그 효과와 매력은 엘리제의 기뻐하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최고 수준입니다. 식사 후 교황 옆으로 돌아온 그는 집사에게 웬델린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집사는 지금으로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벤델린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제의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귀족 신분에 맞춰 대합니다. 하지만 벤델린은 그녀를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요. 그의 성격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르윈 인나 루이스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며 인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매료시키려는 인나와 루이스의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인나는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아카데미에서 벤델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 없다고 신나게 말합니다. 어윈은 웬델린 곁에 엘리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며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제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그녀가 방에 들어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엘리제는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고 웬델린이 없다는 것을 알자 자신의 목적, 즉 어윈 인나 루이스의 관점에서 웬델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웬델린은 왕으로부터 다른 용을 사냥하라는 어려운 임무를 받는다. 웬델린은 마지못해 하지만 남작이 된 이상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다. 그룹은 그 땅을 정복하면 수도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용을 물리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토를 차지하는 용을 물리쳐야 수도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그들은 용을 물리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에도 불구하고 웬델린은 2명의 마법사만으로는 용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2명의 마법사만으로는 용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웬델린은 불안해합니다. 왕은 아직 지원군이 있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바로 그때 큰 체격의 남자가 들어와 바란타를 즉시 알아보고 신나게 인사합니다. 바란타를 즉시 알아본 그 남자는 신이 나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웬델린을 본 암버라는 이름의 근육질 마법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의 활약을 칭찬한다. 그 세 사람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용을 처치하라는 임무를 받아들인다. 바란타가 암스트롱이 진짜 마법사임을 확인해주지 않았더라면 벤델린은 그의 근육질 체격 때문에 그를 진정한 무술가로 오해했을 것이다. 세 사람은 용이 점령한 평원의 군영으로 재빨리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전술을 논의한다. 벤델린 저택으로 돌아온 그의 형제 에리이와 에르빈 일행도 이 소식을 듣고 논의합니다. 에리이는 왕이 귀족들을 파견하여 용을 처치하라는 결정에 그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위에 있는 병사들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왕의 측은 식량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사들을 배치하면 발생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려오는 큰 소음에 그들의 논의가 중단됩니다. 창을 든 전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벤델린의 명령 아래 괴물들을 몰살하기 위해 전장에 합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에리이는 벤델린이 현재 자리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르빈이 이 병사들을 지휘할 대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르빈은 처음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절하지만 에리히와 인나 루이스가 도와주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하루 동안 병력을 정비한 후 그들은 말을 타고 전장으로 향합니다. 엘빈은 모든 병사들이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 자막과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생략